한국? 거기도 결국 똑같을 겁니다. 미국 도시 안전 전문가 에밀리 로에는 확신했습니다. 40년 경력, 50개 도시 조사. 결론은 언제나 같았죠. 도시는 커질수록 반드시 위험해진다. 한국도 예외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증명하러 왔어요.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걸요. 그런데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화물 벨트가 1분 40초 멈췄는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카페에선 노트북을 30분 두고 가도 그대로였고, 밤 11시 골목에서 여고생 둘이 태연하게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그녀는 상사에게 단 한 줄을 보냅니다. 우리 이론은 틀렸습니다. 40년을 일주일 만에 폐기한 이 여성.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뢰 문화가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신뢰한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부심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회의론자의 눈으로 본 한국의 진실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엔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NGO에서 도시 치안과 이주 리스크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요. 제 일은 간단합니다. 도시가 커지면 범죄율이 올라가는지, 사람이 많으면 질서가 무너지는지, 그걸 숫자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상사인 마이클 그랜트 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에밀리 한국 가봐.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한국. 거기 안전하다는 소문이 너무 많아. 확인 좀 해줘.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론에 맞지 않는 곳이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인천공항. 새벽 5시 50분. 유럽발 항공편 4대, 미주발 2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거리 비행, 시차, 피곤한 얼굴, 대형짐 노인 아이들. 조건은 완벽했어요. 미국 공항이라면 이미 고성이 터졌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면서 본능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몇 명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 폭발하는지 그걸 예측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입국 심사대는 15개. 한 사람당 평균 45초. 대기 인원 500명 이상. 예상 대기 시간 35분에서 40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줄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어요. 누군가 밀치지 않았고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지나가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겉모습은 속이기 쉬워. 진짜는 지금부터야.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수함을 찾는 곳이에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이거든요. 내 짐은 어디 있지? 왜 안 나와? 누가 가져간 거 아냐? 불안과 피로가 겹치는 지점이에요. 저는 일부러 가장 붐비는 벨트 7번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었거든요. 벨트 주변엔 이미 30명이 넘게 모여 있었어요. 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뒤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어요. 기록하려고요. 첫 관찰 시작 시각 오전 6시 15분. 대기 인원 추정 35명. 벨트 작동 중. 모두 조용함.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벨트가 멈췄어요. 갑자기요. 짐이 절반쯤 나온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금방 다시 움직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나고 30초가 지났습니다. 벨트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앞으로 몰렸어요. 시선은 벨트에 고정됐고 몸은 긴장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은 고성이 나올 거야. 누군가 화를 낼 거야. 그리고 그게 전염될 거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긴장 시작. 예상 소요 시간 1분 30초 이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반발씩 뒤로 물러났어요. 명령도 없었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요. 통로가 열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끌던 젊은 부부가 그 뒤를 따라 빠져나갔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패턴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많고 기다림이 길고 시스템이 멈추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선 그 법칙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지? 벨트는 2분 뒤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폭발 조건 완벽. 그러나 폭발 없음. 이유 불명. 짐을 찾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했고 길은 한산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뭐가 다른 거지? 감시 카메라? 아니야, 미국 공항에도 많아. 처벌? 그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처벌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었어. 그럼 뭐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질서는 있다. 하지만 아직 믿을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더 자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적은 메모를 정리하려고요. 질서는 있다. 하지만 아직 믿을 수는 없다.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샘플이 너무 적어. 한 번의 관찰로 결론 내릴 순 없지. 저는 데이터주의자거든요.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공항을 다시 가보자. 좀 더 오래, 좀 더 자세히. 오전 9시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공항철도였죠.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미국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입국장은 어제보다 한산했어요. 하지만 저는 수암을 찾는 곳으로 바로 갔습니다. 벨트 7번. 어제 그 자리였죠. 이번엔 관광객인 척하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 대신 휴대폰으로 메모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요. 벨트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찾아갔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기만 했어요. 지루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1시 40분쯤이었어요. 갑자기 벨트가 멈췄습니다. 또요. 어제처럼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집중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처음 10초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어요. 20초, 30초. 여전히 움직임 없었습니다. 40초가 지나자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긴장이 보였습니다. 50초. 한 남성이 직원을 찾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60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한 여성이 움직였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러자 옆 사람도 따라 물러났어요. 그 옆 사람도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손짓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통로가 열렸습니다. 노인 두 분이 그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유모차를 끈 부부가 뒤를 따랐습니다. 짐이 많은 가족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1분 40초 뒤 벨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물러났던 사람들도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 관찰. 동일 패턴 확인. 벨트 정지 1분 40초. 폭발 없음. 자발적 질서 형성. 약자 우선 통로 자동 생성.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공항 3층 푸드코트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왜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감시 카메라 때문일까? 아니야, 어제도 확인했어. 카메라는 있지만 사람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어. 처벌이 무서워서? 그것도 아니야. 벨트가 멈춘 건 시스템 문제였고 사람들 잘못이 아니었거든. 그럼 뭐지? 문화? 교육? 습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이기적이 되고 기다림이 길면 참을성이 줄고 시스템이 고장나면 불만이 터진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확인한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 법칙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였습니다. 두 여성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서양인이었고 한 명은 아시아계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안전한 공항은 처음이에요. 서양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소매치기 당할 뻔했거든요. 여기선 가방 옆에 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래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아시아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게 더 신기한 거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엿듣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렸을 뿐이죠.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 말이 뭔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공항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화장실, 편의점, 환전소, 대합실. 어디를 가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요된 질서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밀치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 공항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회 전체가 이런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폭발 조건은 완벽했다. 그러나 폭발은 선택되지 않았다. 이유 아직 모름. 계속 관찰 필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혹시 내 이론이 틀렸을 가능성. 1%.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엔 시차 적응이 좀 됐어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뜨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공항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공항만 보면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공항은 특수한 공간이에요. 관리가 철저하고 감시가 많고 외국인이 많으니까요. 진짜 한국을 보려면 일상을 봐야 했습니다. 아침 8시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역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계단에서 한쪽으로 걸었습니다. 반대편은 비워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이었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죠.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옆에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셨죠. 그때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신호했죠. 노인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봤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주는 아니죠. 여기선 달랐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죠. 새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렸어요. 관광지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화장품 가게, 옷 가게, 식당들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지만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어요. 주인 할머니께서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친절했어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했고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8,000원. 약 6달러였어요. 미국 공항에서 먹는 샌드위치보다 쌌습니다. 맛도 훨씬 좋았고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났어요. 한 외국인 남성이 지갑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물어봤어요. 잃어버렸어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갑이 없어요. 분명 가방에 넣었는데. 할머니는 잠깐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뒤 지갑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요? 아까 의자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남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땡큐. 땡큐 소 머치.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는 그 지갑을 열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셨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돌려주셨죠. 팁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더 걸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사려고요. 계산대에 줄이 있었습니다. 4명 정도였어요. 저는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장바구니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계산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건이 많아서요. 먼저 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천천히 할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비켜섰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먼저 계산했습니다. 물 한 병이었거든요. 2,000원이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녀가 다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건 뭐지? 친절? 아니야, 친절보다 더 깊은 거야. 배려? 그것도 맞지만 완전하진 않아.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옆 테이블이 신경 쓰였습니다. 노트북과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자리를 비운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성이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20분이요? 노트북을 두고? 미국이라면 3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서로를요.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관찰 3일차. 서울 시내. 지하철, 식당, 편의점, 카페 방문. 공통점은 신뢰 기반 행동 패턴.
감시 부재 상황에서도 질서 유지. 타인 물건 존중. 약자 우선 배려. 이유는 여전히 불명.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우산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우산 아닌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럼 누가 두고 간 거네요. 여기 보관해 둘게요. 나중에 찾으러 올 거예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찾으러 올 거라고 확신하세요? 네, 보통 다 찾아가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어요.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공항이 아니었어. 서울도 마찬가지야. 아니, 한국 전체가 이런 건가?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문화야. 교육이야. 뭔가 깊은 게 있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계셨죠. 저는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비켜서셨어요. 손짓으로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답이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존중받는 사회.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존중받는 곳. 이게 한국이구나. 호텔 방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 공항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곳이 아니라 이 나라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내 이론이 틀렸을 가능성 10%. 저녁 9시였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덮었어요. 오늘은 밤 거리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 연구의 핵심이었거든요. 도시의 진짜 모습은 밤에 드러난다. 낮엔 통제되던 것들이 밤엔 풀려요. 범죄율, 폭력, 불안. 모두 밤에 올라갑니다. 제 논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밤 10시 이후 여성 보행자 안전 지수. 전 세계 50개 도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밤이 깊을수록 위험도는 올라갔습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낮엔 질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밤은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요.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호텔을 나섰습니다. 명동 거리였어요. 아직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관광객들이 돌아다녔어요. 여기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관광지예요. 진짜 테스트가 아니죠. 저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가로등이 있었지만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이라면 절대 안 갈 길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혼자서는요. 하지만 저는 연구자였습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컸어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주변을 관찰하며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주택가 같았습니다. 빨래가 걸려있는 집도 있었어요. 창문에 불이 켜진 집들도 보였고요. 1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여성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밤 10시. 어두운 골목. 혼자. 이어폰까지. 이건 위험한 조합이에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해야 하거든요.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녀는 태어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그녀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더 깊은 골목으로요. 주택가를 지나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네와 미끄럼틀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여고생으로 보였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치킨을 먹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넘은 시간. 어두운 공원. 여고생 둘. 미국이라면 부모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그 학생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물을 사려고요. 점원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이요. 손님은 저 혼자였어요. 그는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하는데 그가 물었어요. 관광객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오, 미국이요. 서울 어때요? 안전해요. 너무 안전해서 놀랐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원래 그래요. 밤에도 괜찮아요. 밤에도요? 네, 저희 엄마도 밤늦게 퇴근하시는데 걱정 안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혼자 밤에 걷는 게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여기 안전한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에게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였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큰 길을 따라서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한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직장인들 같았어요. 5명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컸거든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밤 11시. 이건 위험 신호예요. 미국에서라면 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을 더 걸었어요. 여러 길을 지나갔습니다. 큰 길도 작은 길도 골목도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들도 많았어요. 젊은 여성도 나이 든 여성도요. 모두 태어났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50대 남성이었어요. 친절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가 출발했어요. 운전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네, 조사차 왔어요. 조사요? 무슨 조사요? 도시 안전 조사요. 그는 웃었습니다. 아, 그럼 좋은 결과 나오겠네요. 서울 안전하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항상 이랬나요? 서울이 이렇게 안전한 게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옛날엔 좀 달랐죠. 제가 어렸을 땐 밤에 조심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진 거죠? 글쎄요. CCTV도 많아지고 경찰도 많아지고. 근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변한 것 같아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쌓인 거 아닐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지불했어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2시간 반을 밤 거리를 걸었어요. 혼자서요. 여자가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워서였어요. 적었습니다. 관찰 4일차.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골목, 공원, 큰 길 모두 방문. 여성 단독 보행 다수 목격. 위험 상황 제로. 경계 태도 거의 없음. 이유 여전히 불명.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는 위험에 익숙했지
안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내 이론이 틀렸을 가능성 30%.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개운하지 않았어요. 잠을 잘 잤는데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0년 동안 확신했던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불안했습니다. 아침 8시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상사 마이클 박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보고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이론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합하는지 확인하라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제가 할 일은 그걸 증명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증거가 반대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 이론에 맞지 않았어요.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옆 테이블을 봤어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8시 30분. 제가 들어온 게 8시 10분이었어요. 그때 이미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최소 20분은 자리를 비운 거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카페 안에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나간 걸까요? 노트북을 두고요.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안 왔어요.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 자리 주인 어디 간 건지 아세요? 점원이 받습니다. 아,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곧 오실 거예요. 노트북 두고요. 네, 여기선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들 그렇다고요? 30분 넘게 자리를 비우는데 노트북을 그냥 둔다고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노트북은 비싸요. 훔치기 쉽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가져가죠? 길을 걸었습니다. 생각하면서요. 감시 카메라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카페 안에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벌이 무서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훔치고 나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요. 그럼 뭐죠? 양심? 도덕? 그런 추상적인 게 정말 작동할까요? 10년 동안 연구했지만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게 제가 본 세상이었거든요. 큰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교보문고였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책을 둘러봤어요. 영어 책 코너에 갔습니다. 1시간쯤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어요.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책을 보다가 다른 서가로 갔어요. 가방은 그대로 두고요. 5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제 가방이니까요. 그런데 잠깐. 저는 멈췄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미국이라면 당연하지 않아요. 5분이면 충분히 가져갈 시간이에요. 사람 많은 곳이라 더 위험하죠. 섞여서 도망가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안 가져갔습니다. 왜죠? 저는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가방을 다시 바닥에 뒀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요. 그리고 멀리 갔습니다. 다른 층으로요. 10분을 기다렸어요. 내려왔습니다. 가방이 있었어요. 그대로요. 심지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비켜서 줬습니다. 가방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지갑, 여권, 휴대폰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서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죠? 마법인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테이블엔 가방이 그대로였습니다. 지갑도 보였어요. 10분쯤 지났습니다. 그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식사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은 그대로였고요. 종업원이 지나갔습니다. 그 테이블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남성이 돌아왔습니다. 15분 뒤였어요. 자리에 앉아 계속 식사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없어질 리 없으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아이와 노는 부모들. 모두 평화로웠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어요. 한 여성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에게서 2칸 떨어진 곳이었어요. 가방을 옆에 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어요. 통화가 길었습니다. 10분도 넘었어요. 가방은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지갑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봤습니다. 가져갈 수 있었어요. 쉬웠습니다. 그녀는 통화 중이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 당연히요. 저는 도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도 안 그럴까요? 모두가 저처럼 도덕적이어서? 그럴 리 없어요.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럼 뭐죠? 왜 여기선 도둑이 없죠? 아니, 있을 텐데 왜 안 훔쳐가죠? 공원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전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옆 좌석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었어요. 잊고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뒀습니다. 제 거 아니니까요. 다음 역에서 한 학생이 탔어요. 그 휴대폰을 봤습니다. 들어서 역무원에게 갖다 줬어요. 제가 할 일을 그 학생이 한 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봤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가는 걸요. 그리고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사한 50개 도시 중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한국만 특별한 건가요? 왜죠? 뭐가 다른 거죠?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뢰의 정체. 그 아래 적었습니다. 오늘 관찰한 것. 카페에서 30분 이상 자리 비움. 노트북 그대로. 서점에서 가방 10분 방치. 그대로. 식당에서 지갑 두고 나감. 그대로. 공원에서 가방 열어둠. 그대로. 지하철에서 휴대폰 분실. 학생이 신고. 한 줄을 띄우고 적었습니다. 질문. 감시가 없는데도 왜 안 훔쳐가는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님. 감시 카메라도 없는 곳 많음. 그럼 답은 하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는 선. 모두가 알고 있는 선. 넘지 않는 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30년짜리 가설을 의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적었습니다. 내 이론이 틀렸을 가능성.
50%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서울시 도시안전정책 자문관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메일로 연락했던 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산을 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시청역에서 내렸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일어났습니다. 에밀리 로웬 박사님이시죠? 네, 박준호 씨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떠세요?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떤 점이요? 모든 게요. 공항, 거리, 지하철, 카페. 제가 알던 도시 이론과 달라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외국 분들이 다 그러시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한 거죠?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시간이 걸렸어요. 오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쌓인 거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빨리 변했어요. 너무 빨리요. 6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죠. 전쟁도 겪었고요. 그때는 질서가 없었어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럼 언제 바뀐 건가요? 조금씩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요. 경제가 성장하고 교육이 확대되고 법이 정비되면서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뭐가 더 필요했죠? 사람들의 선택이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불편을 참는 선택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불편을 참는다고요? 네. 질서는 편한 게 아니에요. 줄을 서는 게 편할까요? 아니죠. 새치기 하는 게 빠르죠. 물건을 안 훔치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죠. 훔치면 공짜로 얻잖아요. 그럼 왜 안 그래요? 불편을 선택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나중을 위해서요. 내가 줄을 서면 다음 사람도 서요. 내가 물건을 안 훔치면 내 물건도 안전하죠. 그런 합의가 쌓인 거예요. 저는 적었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그 합의는 누가 만든 건가요? 정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부만으론 안 돼요. 법만으론 부족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야 하죠. 습관이요? 네. 처음엔 어색해요. 불편하고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럼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지 않나요? 느끼죠. 당연히요. 줄 서는 거 귀찮아요. 물건 안 가져가는 거 아깝죠. 근데 참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요. 믿는 거네요. 서로를요. 맞아요. 신뢰예요. 내가 지키면 너도 지킬 거라는 신뢰. 그게 한국 질서의 핵심이에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적은 내용을 읽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희생이요. 희생이요? 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했어요. 먼저 줄을 서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참아야 했죠. 그게 희생이에요. 당장은 손해니까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부모 세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요. 그분들이 참았어요.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질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지금 세대는요? 우리도 참아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질서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물려주는 거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희생.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도시 안전을 연구하신다고 했죠? 네. 그럼 아실 거예요. 안전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한국은 그 대가를 세대가 나눠서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온 거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완벽한가요? 한국이요? 그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문제도 많아요. 범죄도 있고 사고도 나고요. 다만 다른 곳보다 나은 거죠.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거고요. 뭐가 가장 어려워요? 유지하는 거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니까요. 저는 적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그가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나만 더요. 왜 이 일을 하세요? 힘들 텐데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딸 때문이에요. 5살이거든요. 이 아이가 커서도 밤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놓고 가도 돌아올 거라 믿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요. 우산을 접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희생, 세대, 신뢰. 이 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의 질서는 법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감시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불편을 참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대가 없이 치러진 게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어땠나요? 불편을 참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편함을 선택했어요. 빠른 걸 원했고 쉬운 걸 택했죠. 그래서 지금 어떤가요? 질서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졌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펴서 적었습니다. 관찰 6일차. 박준호 씨와 인터뷰. 핵심 내용 정리. 그 아래 적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희생에서 왔다. 세대가 불편을 나눠 짊어졌다. 지금 당장의 손해를 선택해서 미래의 안전을 샀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문화다. 습관이다. 신뢰다. 한 줄을 띄우고 적었습니다. 질문. 미국도 가능할까? 답.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이 했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내 이론이 틀렸을 가능성. 70%.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전 10시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 가보기로 했어요. 처음 도착했던 곳이었죠. 일주일 만에 다시 가는 거였습니다.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일요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지나갔어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빌딩, 다리들이요. 일주일 전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하다기보다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었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어요. 일주일 전처럼요.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표정이, 행동이 달리 보였어요.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와 아이 둘이었어요. 초등학생쯤 돼 보였습니다. 서양인이었어요. 짐이 많았습니다. 큰 가방 4개였죠. 그 가족을 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였죠? 며칠 전에요. 어디였더라? 명동이었나요? 아니면 지하철에서였나요? 기억이 흐릿했어요. 가족은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관찰하려고요. 벨트 7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관찰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엄마랑 화장실 다녀올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는 떠났습니다. 아이 둘만 남았어요. 가방 4개와 함께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두고요. 짐이 이렇게 많은데요. 공항에서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부모는 아직 안 왔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방을 지키며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나서 부모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맞았어요. 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실례합니다.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네? 영어 하세요? 네, 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도 외국인이거든요. 그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아이들만 두고 가셨는데 걱정 안 되셨어요? 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걱정이요? 왜요? 짐도 많고 공항이고 그래서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안전하거든요. 처음 오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요. 3번째예요. 관광이세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원래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그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사 와요. 한국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사요? 네. 다음 달에요. 집도 구했고 학교도 정했어요. 왜요? 어디서 오신 건데요? 벨기에요. 브뤼셀에 살았어요. 브뤼셀이면 좋은 곳 아닌가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았죠. 예전엔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밤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요.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불안하고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차 털렸어요. 집 앞에 주차했는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요. 경찰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요? 네. 여기는 달라요. 밤에도 안전하고 아이들 혼자 다녀도 괜찮고요.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조용해서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이사 왔어요. 다 같은 이유예요. 안전 때문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하세요? 한국어 어려운데요. 배우는 중이에요. 애들이 더 빨라요. 근데 괜찮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거든요. 영어 못해도 도와주려고 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관광 왔어요. 일주일 계획이었죠. 근데 여기 있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고 싶다. 그렇게 된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모든 걸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요. 직장도 그만뒀고 집도 팔았고요. 친구들도 다 두고 왔어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행복하거든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여기 좋아요. 친구들이 착해요. 안 때려요. 작은아이도 끼어들었어요. 밤에 무섭지 않아요. 벨기에는 무서웠는데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제일 솔직했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워싱턴이요. 오, 미국이요. 거기도 요즘 어떤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국도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죠. 연구하러 왔어요. 도시 안전 연구요. 그럼 한국이 좋은 샘플이겠네요. 네.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보고서 쓰실 때 꼭 말해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게요. 꼭요.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출구로 향했어요. 짐을 끌면서요. 아이들은 뛰며 갔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참을요. 그 가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러고 보니 일주일 내내 봤습니다. 그 가족을요. 명동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관광객이 아니라 이주자라는 걸요. 그들은 한국을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 곳으로서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밤거리가 안전한지, 사람들이 친절한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오기로요. 안전 때문에요. 단지 그것 때문에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적었습니다. 관찰 7일차. 마지막 날. 공항에서 가족을 만남. 벨기에에서 이주 결정. 이유는 안전. 아이들의 안전. 한 줄을 띄우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선택지로 본 게 아니다. 피난처로 봤다. 경제 때문이 아니다. 기회 때문도 아니다. 그냥 밤에 아이들이 잠들 수 있는 곳. 그게 전부였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큰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걸요. 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이요.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총기 사건, 범죄율, 불안감.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노력했어요. 질서를 지켰고 신뢰를 쌓았고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피난처로 선택하는 곳이 됐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안전 때문에요. 이게 진짜 국력 아닐까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안전을 보여주지 않는다. 안전을 살게 만든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요. 보고서를 써야 해요. 뭐라고 쓸까요? 제 이론대로 쓸까요? 아니면 진실을 쓸까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쓸 거예요. 제 30년을 부정하더라도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적었습니다. 내 이론이 틀렸을 가능성 90%.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니, 틀렸다. 확실히.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떠나는 날이었어요. 비행기는 오후 2시였습니다. 짐을 쌌어요.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노트도 챙겼어요. 일주일 동안 적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보였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여행이었나요? 네. 아주요. 다음에 또 오세요. 꼭 그럴게요. 공항으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서울이었어요.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침의 풍경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짐을 붙였습니다. 출국장으로 갔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어요.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뭐라고 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도시 안전 보고서. 대상 국가 한국 서울. 조사 기간 7일. 조사자 에밀리 로엔.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어요. 이게 결론이 될 테니까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기존 이론 수정 필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적었어요. 지난 40년간 나는 하나의 법칙을 믿었다. 도시는 커질수록 위험해진다. 사람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고 질서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진다. 50개 도시를 조사했고 모두 이 법칙에 부합했다. 그런데 한국 서울은 달랐다. 인구 1000만, 수도권 2500만. 거대 도시다. 내 이론대로라면 위험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밤 10시에 여성이 혼자 걷는다. 이어폰을 끼고 무방비 상태로. 미국이라면 위험한 행동이다. 하지만 여기선 일상이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30분 자리를 비운다. 서점에서 가방을 바닥에 놓고 간다. 식당에서 지갑을 두고 나간다. 모두 돌아왔을 때 그대로 있다. 공항에서 수화물 벨트가 멈춘다. 사람들이 기다린다. 불평하지 않는다. 약자가 먼저 빠져나간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건 감시 때문이 아니다. CCTV가 많아서도 아니다. 처벌이 무서워서도 아니다. 신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 타이핑이 빨라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됐어요. 그 신뢰는 어디서 왔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걸렸다. 세대가 걸렸다. 누군가는 먼저 불편을 참았다. 먼저 양보했다. 먼저 질서를 지켰다. 당장은 손해였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그게 쌓였다. 습관이 됐다. 문화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 도시는 커질수록 반드시 위험해지지 않는다. 교육된 신뢰가 있다면 도시는 커질수록 더 안전해질 수도 있다. 서울이 그 증거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한국보고서 최종본이었어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에게 보낼 거였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제가 본 거니까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한국 보고서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이론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에밀리 로웬.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날아갔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게이트로 갔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건물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한강이 빛났어요. 햇빛을 받아서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 이론이 맞다고요. 한국도 결국 똑같을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은 달랐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옳았고 제 이론이 틀렸던 거죠.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믿었던 게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부정했을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연구자였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틀렸으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파랬어요. 맑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빈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길 곳이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어요. 관찰 8일차. 귀국하는 날. 보고서 제출 완료. 이론 수정 결정. 한 줄을 띄우고 적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운 것. 안전은 힘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질서는 감시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교육에서 나온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질문 하나.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까?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남아 있었어요. 선명하게요. 미국에 도착하면 뭘 할까요? 보고서를 발표할 거예요.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미국도 변할 수 있을까요? 한국처럼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이 해냈다면요.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래요. 그리고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하겠죠. 먼저 불편을 참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신뢰해야 해요. 그게 희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예요. 미래를 위한 투자죠. 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왔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태평양 위를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한국의 거리가 보였어요. 밤이었지만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어요. 안전하게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총이나 군대가 아니라요. 신뢰였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요. 한국은 그걸 지켰습니다. 세대를 거쳐서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배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저 에밀리 로웨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힘이 뭔지요. 무기가 아니었어요.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질서였고요.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국력이었습니다. 에밀리 로웨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워싱턴을 뒤흔들었어요. 반발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봤으니까요. 한국이 증명한 것을요. 안전은 힘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질서는 감시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은 그걸 세대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불편을 참으며요. 희생을 받아들이며요. 미래를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벨기에 가족이 한국을 선택하고 유럽 부모들이 한국행을 고민하고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진짜 국력입니다. 총이나 탱크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이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